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격차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부터 소개하죠. 자, 재벌개혁의 젊은 기수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이배입니다. 요즘 바쁘셨죠? 이유미 조작 사건으로 바쁘셨잖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바쁠 일은 없었고요. 네. 좀 당이 어수선하니까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시사저널에서 이유미 씨가 누군지 굉장히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아, 예,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네. 예, 우리 같이 또 여기 출연하신 출연하는 박혁진 기자님께서 네. 예, 굉장히 이유미 그 개인에 대한 평가를 좀 그 과거 행적들을 이렇게 쭉 다루면서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유미 씨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문제점이라고 네. 할까 그런 부분 좀 이중성 예.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기사였죠. 예, 그런 걸 지적해 줌으로써 아무래도 검찰에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혁진 기자가 굉장히 기사를 잘 쓴 기사인데 그 기사 때문에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다고 그랬죠? 기레기가 됐다고. 아, 자신은 기레기가 되고 진실은 밝혀졌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즘 다 같이 이제 좀 국민의당 좀 까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반하는 분위기를 좀 기사를 약간 이제 내용이 그 부분은 그랬으니까. 네. 그래도 뭐 기사 전체적으로 보면 또 국민의당이 잘못한 뭐 이렇게 검증을 소홀했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너무 한쪽에 치우친 기사가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들을 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시각을 잘 바라본 기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돌파구가 제가 보기에는 예, 최영호 고문. 바른정당, 우리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이렇게 합치면은 새로운 것들을 좀 도출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 생각됩니다. 바른정당. 우리 바른정당이라니. 우리 바른정당이라고 정말 커밍아웃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뭐, 우리 바른정당이 우리 자유한국당이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니까. 예. 하이킥의 시사 경제의 근육질, 이 머슬최, 감사합니다. 예,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뭐 이 커밍아웃 하신 거죠 방금? 아닙니다. 저 머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다 우리죠. 우리 이형진, 뭐 우리 최이배 뭐 이런 거죠. 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빨리.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정계 개편은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바른정당 원외 인사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 바른정당 근처에는 가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친한 분이 계시죠? 아니죠. 하여튼 뭐 보수와 진보가 좌익 우익이 같이 날개짓을 해야 이 대한민국은 봉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좀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두 당이 합해졌을 때 또 새로운 접점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시작부터 듭니다. 논란을 만드시는데요.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보수와 진보입니까? 둘 다 보수 아니에요? 그건 최이배 의원한테 좀 더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아니 국민의당은 또 나름대로의 나갈 수 있는 이제 진보적인 그런 네. 저 색채가 많으시고요. 네. 이제 보수가 이제 있고 뭐 지금 합쳐보자, 더듬더듬 그죠? 하시니까 그 옆에서 웃고 계시는 아시안계 TV 해설위원 한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도 뭐 갑자기 정치 얘기로 들어가갖고 네.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왜요? 뭐 각자 뭐 주체가 계시니까 저는 뭐 정치 얘기는 오늘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뒤 배경에 있는 빨리 주제를 얘기했으면 아 좋겠어요. 오늘 근데 왜 주제를 이걸로 잡으셨어요? 이거 미래의색과 네이버 이 얘기는 언론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던 사안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자고 이런 주제를 우리나라 잡으신 거예요? 언론에 유일하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유일하게 갑질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네이버, 다음 이런 언론들이 사실은 포탈들이 있지. 포탈 네. 사이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카카오로 이름 바꿨죠? 예, 뭐 다음 카카오 이런데 이름 바꿨는데 그런 회사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용비어 첨가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눈치하고 안 보고 하이킥은 말씀드린 그대로 눈치 안 보지 않습니까? 아 눈치 좀 봐야죠 저희도. 대국민 정보교체 해소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희는 눈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영호 고문. 뭐 이렇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죄질의 아주 그 중대성을 감안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뭐 갑질이라는 게 사회 적폐 대상, 청산 대상의 1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평한 사회, 같이 커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제 먼저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먼저 이렇게 구속영장이 나온 것 같고요. 죄질도 진짜 좀 중대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10kg짜리 치즈에다가 한 7만 원이고 다른데 원가는 7만 원인데 8만 4천 원을 한다든가 또 네. 보복해갖고 입점을 한다든가 진짜로 이거는 좀 갑질 중에 아주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 같습니다. 정무에서 이런 문제, 갑질, 예, 뭐 다루고 프랜차이즈 있습니다. 문제 이런 거 다 다루시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우리 최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네, 최 시간이 오래되면서 장기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 계속 개선을 하겠다는 등의 이제 그런 좀 제스처를 취했지만 막상 개선이 되지 않았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죄질을 나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사안이 이제 명확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한치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한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근데 도주는 아닌 것 같고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자기가 갑질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뭐 나 이번에 증언을 다시 해주면 뭐 하겠다라는 회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그 경비원 폭행 사건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후에 또 보복 입점을 해갖고 그 옆에 그 보복당한 점주가 자살을 하셨어요. 네.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일을 했단 말이죠. 사람을 직접 때리진 않아도 자살할 정도의 그 협박을 하고 그랬다는 거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예, 폭력을 그렇죠. 행사했다. 그건 당연히 사회 지도층으로서 또 돈 있는 사람으로서 그건 처벌받아야 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수성가의 대명사 같은 분인데 그렇죠. 또 이런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는 이런 상황. 안타깝죠. 그리고 뭐 사실 또 잘해보자고 이렇게 또 이 점주들하고 또 회의도 했어요. 그래서 상생 협약을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한번 했는데 네. 그 상생이 서로 상자가 아니고 윗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위에만 좀 사는 그런 구조를 버리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또 갖고 그 이제 퇴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피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또 뭐 서로의 살 길을 찾는 건데 거기에 또 이제 보복이 가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경종을 울려야 될 때고 우리가 인구의 질과 이 양이 지금 자영업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여건까지 봤을 때는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뭐 일벌백계는 아니겠습니다만 경종을 울려야 될 그런 시기에는 저희들이 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최이배 의원께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공정위가 이 프랜차이즈 관련한 조직을 확대해서 국 형태로 과가 있는데 예, 그렇죠. 구국 형태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측근 혹은 경제부총리보다 더 위세를 떨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을 앞세워서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 늘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지금 이 새로운 경쟁 정부의 네. 어떤 기대,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최영우 고문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과거에 쌓아놓은 적폐들인 거잖아요. 이런 갑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해소해달라고 새로운 정부의 기대가 있고 당연히 뭐 정부는 그 기대에 또 호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프랜차이즈 문제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커왔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그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결국 처음에 사업하기 편하도록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는데 이 안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들을 제대로 규율하는 것을 공정위가 못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경제 규모에 걸맞게 기존에 있었던 조직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키워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 가맹사업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에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 가맹사업법의 그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이 가맹사업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 법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들에 대한
규정도 좀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법 개정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게 법을 위반을 해도 처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맹사업자들이 있는데 그 유사한 것들이 계속 불법 행위들이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저기서 해서 저렇게 빈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거기를 따라해서 또 자기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같은 그 악질적인 이제 사안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공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손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된다. 예, 뭐 자리가 저기도- 더 늘어나더라도. 그럼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도 빨리 개정해서 좀 더 그 공정위가 힘을 가지고 가맹사업에 대한 문제점들 해결하는데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한초 의원.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 건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일은 하겠지만 과연 과장 되고 또 국장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현업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쪽이 찬성이고요. 뭐 간부들을 늘리는 건 사실 반대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그 김상조 위원장이 그 국민 그 인수위원회인가요? 거기 그 자리에 가셔갖고 그 말씀부터 하셨잖아요. 국정기획위. 국정기획위원회 가셨고 그 말씀부터 하셨잖아요. 인원을 좀 늘려달라. 그렇죠. 그 말씀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왜 저 말씀부터 먼저 하실까? 그럼 공정위가 그동안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요. 네. 공정위가 그동안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듯이 그 전직들 뭐 이런 그다음에 대형 로펌들 뭐 이런 데 휩쓸려서 많이 일을 못 하셨던 거지. 인원이 없어서 저는 일을 다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꼭 늘리고 싶으면 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보다 인원을 진짜로 일할 수 있는 5급 이하 직원들을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그 국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걸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 공정위를 의원. 오랫동안 이제 봐온 그 제 감으로는 공정위가 이 대기업 집단만 해도 지금 이제 그 5조에서 10조로 올렸지만 아직도 30개가 넘는 대기업 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대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대규모 유통업도 봐야죠, 가맹 사업도 봐야죠. 그러니까 공정위가 해야 할 그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정위가 그 여러 사업들이 커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그만큼 커지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위도 좀 거기에 걸맞게 제가 보기에는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규모도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잠깐만 한 가지만 네. 하겠습니다. 한초 의원. 왜냐하면 저는 그러면 공정위가 그동안 보여줬던 게 국민들이 가서 납득할 수 있는 걸 보여줬냐는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는 게 의원님 계시니까 아까 저 미스터 피자 정의원 회장 국회에서 불러도 안 나오셨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막 겁없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정위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좀 늘리신 거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찬성합니다. 괜히 1급짜리 만들고 뭐 2급짜리 만들고 그 소위 말하는 윗선만 많이 만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늘리시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네, 최영우 고문. 81만 개 그 공무원 자리 늘리는 그 중에 300자리가 지금 공정이 저거 됩니다. 그래도 일반 국민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고모님? 우리 그 공무원 시험을 일반 행정직을 많이 늘려달라 이러고 있어요. 아 근데 문제는요, 공정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수혜와 공고를 맞춰야 되는데 요번에 저 알게 된 사실이면 공정위 직원들 뽑는데 시험 옛날에 받는 시험 중에 안 보는 게 있더라고요. 회계학.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뭐 행정직 같이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옛날엔 회계나- 재경직에서 많이 갔는데 그렇죠. 그리고 회계 세법 이거를 공부를 해야 공정위를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런 것들을 안 보기 시작한 게 몇 년이 됐나 봐요. 아니 그건 경찰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제 선택 과목을 변했어요. 네. 그게 제가 좀 아는데 그건 선택 경찰도- 과목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이명박 정부에서 고등- 구급을 뽑을 땐 고졸도 볼 수 있게 해라. 이래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구급 공무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 제도까지 손을 대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일단 당장 급해서 저기를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정말 일할 분들을 많이 늘리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하이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죠. 제가 괜히 김상조 위원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죠? 잘못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볼까요? 미래에셋 얘기부터 좀 해보죠. 미래에셋이 네이버하고 지분 상호 매수를 5천억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언론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단 말이죠. 최영호 고문님. 그래서 양쪽에서 발표한 거 보면 공통된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AI, 글로벌, 금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이버의 최고 경쟁자가 어디입니까? 카카오 아닙니까? 그다음에 박현주 이 회장하고 이 소위 말하는 오너 체제의 그런 투자증권 회사를 하는 게 한국투자랍니다. 근데 카카오하고 한투하고가 지금 만들어서 카카오뱅크를 만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적의 적은 친구가 되듯이 지금 네이버하고 미래에셋하고가 지금 소위 말하는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그 영역 그러니까 한투하고 카카오의 약진을 예. 막기 위해서 둘이 뭐 손잡았다. 막기 위한 것보다 하여튼 경쟁에 거기가 새로운 산업 영역이 되니까 그쪽에 지금 일단 뭐 저쪽에 한참 나간 뒤에 뒤쫓아타기는 어렵고 지금 뭐 빨리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AI, 금융, 글로벌 그 세 공통된 단어를 가지고 두 회사가 합쳤고요. 지금 저 언론들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뭡니까? 이 두 회사가 하면서 지분을 지금 교환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거기 콜옵션이 붙었어요. 1번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팔라 그럴 때 콜백 옵션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도 우선 매수를 협상권을 줘야 되는 그렇다면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런 사업적인 영역보다는 지분에 또 자기 지분, 자기 경영권 확보,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서로의 우군, 백기사 역할을 하는 지분 교환의 성격이 훨씬 더 컸다.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에버랜드하고 KCC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드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사준 거니까 서로. 어떻게 근데 뭐 생각하세요? 이제 최배원. 네이버가 이제 자기 주식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미래에셋에 파는 거고 네? 미래에셋은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네이버에 파는 건데 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인가요? 그렇죠. 자사주. 자사주. 예. 네. 자사주를 이렇게 서로 이제 매각을 서로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의결권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의결권이 살아나는데 근데 네이버 주식은 그러니까 네. 미래에셋이 산 네이버 주식은 한 1% 정도 1.7%. 예, 되고 1.7%. 근데 거꾸로 이제 그 미래에셋이 산 미래에셋의 주식은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 정도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주식 수죠. 5% 이상이면 무조건 크죠. 주요 예. 주주로. 근데 네이버 등재가 입장에서 그 1%는 과연 그렇게 의미가 있는 주식일까? 네이버 쪽에선. 예. 그래서 네. 이게 어떤 물론 뭐 1%도 이제 그 워낙 이제 네이버는 주식이 이제 시장에 그 분산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뭐 그 어떤 경영권 방어나 그 미래 그러니까 백기사로서의 역할 왜냐면 그런 게 되려면 양쪽에 무슨 좀 그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랄까 좀 그런 것들을 우려할 만한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솔직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둘 다 이제 뭐 네이버는 지분이 예. 대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약하지 않나요? 4.6%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워낙 네. 이렇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절대 주주가 없는 거네요.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의 그 1%는 뭐 그러니까 적긴 하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네. 보기에는 현재 그런 상황이 없는 그 이제 경영권 위협이랄지 뭐 이런 뭐 공격이랄지 미래에셋도 그런가요? 미래에셋도 지금 7% 파는데 어차피 미래에셋 대우증권은 그 미래에셋 캐피탈이 네. 대주주로서 한 20% 좀 못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안정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경영권 방어 목적은 뭐 이렇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조금 않나. 어렵다. 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이
상속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한철 이제 의원.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저 사실은 경영권 방어 문제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대 지금- 의견이신 그렇죠. 거죠? 예. 네이버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지금 몇 프로를 갖고 있냐면 10.76%, 10% 넘게 갖고 네. 있어요. 외국인이 한 61% 정도 갖고 있단 고맙습니다. 말이에요. 소수 예. 좀 이하는 좀 잘라주고 얘기해요. 방송에서는 잘 안 네, 들립니다. 61% 정도 네.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해진 의장은 한 4.6% 정도 갖고 네, 있어요. 네이버의 예. 최대 근데 주주죠. 자사주는 12.6%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12.6%를 중에 자사주의 1.7%가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과거 삼성의 엘리엇이나 뭐 이런 소버린의 SK가 당하듯이 그렇게 당할 우려도 있다.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네이버는 외국인 지분이 많은데 그동안 왜 안 당했느냐? 그럼 네이버는 배당을 많이 해줬단 말이죠. 그 세계적인 기업 나서고 있는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외국인들이 일단 공격은 안 했어요. 네, 그럼 외국인들은 배당만 많이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셋 같은 경우 미래셋 캐피탈이 26%가 넘게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네는 바꾸면 7%가 넘는 주식을 자기네 의결권 우호 지분으로 갖고 수 있단 말이죠. 네. 33%예요. 26%에 7% 하면. 그렇다면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최영호 의원.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지금 뭐 이 나와 있는 그림이 앞으로 그림들을 전망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겁니다. 캐피탈, 미래에셋 캐피탈하고 미래에셋 컨설팅하고를 합치고 네.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를 합병을 시킨답니다. 네. 그리고 자산운용사를 이제 사업 부분하고 이제 지주회사하고 나눠서 네. 그 밑에 이제 자산운용회사, 미래에셋, 그다음 대우증권하고 에셋생명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나누는 게 큰 그림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 격인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금융지사를 내놓고 밑에 네. 세 개의 금융지주회사. 사업회사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대우 이제 증권에 갖고 있는 게 18%인데 여기에 앞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식 분할 또는 그 다음에 주식 이전을 위한 특별 의결이 필요하답니다. 그게 참석이 3분의 1이 되고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데 네. 거기엔 요번 7%가 절대적으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내는 거죠.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7%를 의결권을 살려서 그렇죠. 이용한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벌써 아직도 16.6% 한 1조 원 정도의 자사주가 아직 남아 있는데 네. 그거를 어디랑 이제 손을 잡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미래에셋 쪽에 지금 1조 그렇죠. 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다시 의결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내부 안에서 드리는 건 이제 이럴 자기네들이 우호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오래 이걸 갖고 있으면 좀 튼튼한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10조 이상 되는 회사인데 이런 여력이 있는 데가 뭐 네이버, 네. 그다음에 SK텔레콤, 네. 그다음에 삼성화재 거기가 자사주가 12.6%한 15.9% 사이 왔다 갔다 한대요. 거기랑 수합하는 그런 체계들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회사로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성 사태를 보면서 금융지주회사, 중간지주회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속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상속 문제랑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미래에셋 그 지분 구조를 봤는데 네. 현재는 대부분 박현주 회장이 다 이렇게 그 주요한 회사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에셋 컨설팅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게 이제 그 회사들이 합치면 합치면 금융지주회사 격인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회사들이죠. 예, 예. 네. 근데 그 세 회사에 아무튼 그 박현주 회장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거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데가 미래에셋 컨설팅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박현주 회장이 48% 가지고 있고 부인이 10% 그리고 뭐 그 자녀들이 조금씩 가지고 8% 있습니다. 씩 갖고 예, 있습니다. 8%씩.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어서 뭐 지금 벌써부터 상속을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기 것이라는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그런 포석을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최 고문님 말씀한 대로 이 그룹이 지금 금융지주회사의 전환의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현재 미래에셋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그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거의 이제 도달해 가는 상황인데
그거를 억지로 피하고 있습니다. 아, 이 미래에셋 쪽에서 예. 왜 그러니까 피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되면은 이제 법정 요건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자회사, 손자회사, 아, 증손회사까지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회사를 갖는 지분 요건도 상장회사는 20%, 뭐 비상장회사는 뭐 이제 30% 이렇게 이제 그 지분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점 그 지주회사에 대한 요건들이 강화되고 있어요. 아, 특히나 금융지주회사는 더욱더 그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강화된 요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 없이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막 계열사도 갑자기 정리해야 되고. 생각나는 게 SK그룹의 SK증권 때문에 예. 그 예, SK하고 SK CNC를 합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 시한이 지나서 결국 SK증권을 그냥 매각을 알짜를 팔아버렸죠. 예. 그러니까 지주사 전환이 되면요. 그러면 가장 미래에셋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은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네. 계열사 주식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이제 지주회사라는 규율에 적용이 됩니다. 너는 전체 자산의 절반을 계열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지주회사. 계열회사를 이렇게 지배하는 목적의 회사 아니냐. 너의 사업 목적이. 근데 이 계열회사의 주식 중에서도 모든 주식을 다 합산해서 보지 않고 내가 최대 주주인 경우의 주식만을 이제 합산해서 봅니다. 근데 지금 오너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셋 캐피탈이 미래에셋 보험,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증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대우증권이 엄청 커요. 이게 1조 원이에요. 장부가액이. 근데 자기가 2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지금 약간 비율 조정이 네네. 되는데 아까 말한 이쪽에 미래에셋 생명보험이 들어가면은 50%를 넘기는데 여기가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아. 최대 주주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2대 주주여서 얘는 안 합쳐요. 그러다 보니까 50%가 조금 못 되게 지금 계속 계산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네. 계속 조정하고 있다.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이 이제 그러니까 자산이 분모가 되고 네. 분자가 이제 계열회사 주식에 가액이 되는데 이 분모가 커지면은 그 비율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모를 키우기 위해서 오히려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차입금이 커지면은 자산도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다 비율을 키우는 돈이 많은 것처럼 이제 예.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산을 키워가지고 비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두 그러면 가지 지금 지금 의도로- 지주회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미래에셋에서 계속 그냥 쓸데없이 돈을 빌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미래에셋 캐피탈이 여지껏 그런 행위를 했어요. 네. 그 회사에 그건 너무 이상한 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공적거래법에 자회사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공용으로 그 지주회사. 여지껏 50%안 넘기려고 예. 일부러 돈을 빌린다. 결산할 때 이거 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결산할 때 되면 계속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 부채를 늘리면 자산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이 늘어나니까. 계속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융당국이나 우리 정상적인 데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여신 전문 회사인데 미래에셋 캐피탈이. 캐피탈 여신 전문 회사인데 돈을 빌려주던 여신 그렇죠. 활동을 하지 돈을 않고 빌려주면서 돈을 네, 버는 네, 회사인데 활동을 하지 않고 지주회사 역할을 하려고 계속 주식은 쥐고 있으면서 계속 돈을 빌려서 그 50%를 안 벗어나려고 계속 했던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50% 넘어 강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법으로. 예. 그 강제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얘기는 상속보다는 박현주 회장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권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그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써서 일단은 그런 그 규제는 회피하고 있다. 그런 그러니까 이게 건데 지배권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이게 이제 비단 이 미래에셋만 문제가 아니라요. 이 똑같은 행위를 했던 게 삼성 에버랜드가 그렇죠. 그랬었고요. 옛날에 현대 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부채를 조달해서 자산 규모를 키워가지고 지주회사를 회피하는 방법을 썼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미래에셋도 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셋도 순환 출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 순환 출자는 없습니다. 순환 출자는 근데 없어요? 지주회사 예, 전환하면요 돈이 너무 들어요. 어떻게 들죠? 한 6,800억 정도를 가져야지만 아까 말하는 법적인 요건 30% 20% 갖는 거를 네네. 더 사야 되거든요. 지금 뭐 10%밖에 안 되니까 그걸, 더 사야 되고 예.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지금 지분을 계속 예.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지주사는
지수가 아닐 때 200%까지 부채를 가는데 이거는 100%가 줄어들고요. 100%로. 그러니까 당장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전화되면 그동안 억지로 빌렸던 돈을 다시 예, 다 그래서- 토해내서 갚아야 예. 되는 겁니까? 부채비율을 100%로 줄여야 네. 되고 그다음에 계열사 간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큰 그림이 아까 그런 지주회사 만드는 거고요. 2019년까지 8조 해갖고 대형 IB로 이제 뭐 재탄생하는 것까지가 지금 단기 목표거든요. 네. 그 전에 이렇게 거의 1조 가량의 돈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에 지금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자산을 몸을 더 불리고 그래서 그 아까 요건이 50%를 지금 피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금융 황제가 정말 법망을 교묘하게 잘 피해가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IB은행도 말씀하셨지만 이 5천억을 서로 교환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사주 5천억 원어치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사주는 원래 부채잖아요. 원래 자본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자본에서 자본 빠졌잖아요. 아 그러면 돈을 또 빌릴 수가 있네. 아니 교환했으니까 IB은행으로 가는데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그게 생긴 거죠. 자동적으로 5천 원이 자본이 아, 증식이 그렇죠. 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B로 가는 길, 그다음에 지주회사 요건 피해가는 길, 거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상속 준비가 안 돼 있고 경영권 승계 준비가 안 돼 있다. 아까 앵커가 말씀하다시피 그 박현주 회장의 자기 영향력 확대, 네. 뭐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이거 교환한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주 그냥 로또 맞은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꽁 먹고 알 먹고, 꽁 먹고 알 먹고 양수겸장. 아니 도랑치고 가져갔고 네. 다 한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앞으로도 그런 걸 할 가능성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SK나 그럼요. 계속해서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근데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해야죠. 해서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미래에서 어떤 편법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편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합법입니다. 합법인데 불법이 아니니까. 예, 편법이죠. 불법은 아니죠. 아, 예. 불법은 아니까 예, 편법이군요. 예. 편법하고 이제 불법하고 뭐 헷갈렸습니다. 헷갈립니다. 네. 쭉 그리고 사실 이제 금융가로서는 최초의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그 창업자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그런 산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온 부분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이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더 글로벌로 지금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목표니까 도와줘야 되고요. 도와줘야 된다는 게 뭘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좀 뭘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펀드를 하는데 서로 좋은 거에 펀드요? 대해서 우리가 그 펀드 사주고 뭐 몇번 해줘야죠. 박현주 회장이 몇 번 말아먹지 않았나요? 아니요 한 번밖에 한 번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었나요? 예, 뭐 제가 말아먹었다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사저였던 펀드가 그러니까 1조도 안 남은 경우가 있다. 네. 뭐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금융에 지금 뒤쳐져 있는 분이 네, 인사이트 펀드죠? 예. 박현주 회장이 인사이트 펀드 얘기만 나오면 얼굴을 붉힌다는 아픈 손가락이죠. 그게. 아픈 손가락인데. 박현주 2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땐 돈 벌었어요. 미래에셋. 계속 물을 타시는군요. 미래에셋은 돈을 벌었지만 돈을 벌었어요. 고모님 그렇죠. 많은 잠깐만. 투자자는 손해를 봤어요. 그 당시 아니 보면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의 전체적으로 고열을 빨아서 우리나라가 돈을 번 거지 않습니까? 아니 고열이라는 거 그렇지만 또 많이도 벌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인사이트 펀드 박현주 2호가 손실이 많이 났을 때 예. 그 미래에셋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서 한 그러니까. 2,300억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2,300억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벌었는데 49% 50%씩 손해를 보셨어요. 그리고 박현주 회장은 201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버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크게 해서 더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많이 갖고 올 거라고 진짜 생각을 글로벌로 갖고 와서 국민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이. 그래서 자 오늘 말씀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속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제 의외의 인물들이 좀 떠올라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형의 아들인데 토마스 박이라고 큰 형의 아들인데 거기가 지금 토마스 박이 왜 갑자기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속 얘기를 하셨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IB 업무를 이제 그분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데 미래에셋에서?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을 전문 경영인처럼 키워서 어떤 뭐 승계 작업까지 근데 그분은 아주 이쪽에 전문가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일했고 토마스 박이라는 분이 박현주 회장의 조카죠. 그러니까 형의 큰 형의 아들. 아들. 예. 근데 그분이 지금
미래에셋의 해외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그렇죠. 있다. 그럼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하고 미국에서 쭉 공부해갖고. 아 이름만 토마스가 아니고 정말 한국말도 못합니까? 예, 못하고 그 큰형은 미국에서 저 병원 의사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박현주 회장이? 예, 네. 아들은 이제 아직 이제 군대도 안 갔다 온 상황이고 네. 이제 딸 두 분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이 증권계가 이 부침이 심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이거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자산, 그러니까 고정 자산의 운영 쪽으로 예를 들어서 포시즌 호텔이라든가 아 광화문에 만든 예. 뭐 6성급 호텔 거기에 계신 거예요? 거기가요. 뭐 자, 작년도 같으면 그거를 지금 딸들이 하고 이제 뭐 그쪽으로 관여시킬 수 관여를 있게 시키고 있다고? 그런 방향으로 네. 가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레이더에 걸리고 있어서 그런 전체 큰 틀에서 하는데 공사석에서 박현주 회장은 자기 자식에게 바로 승계하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들을 아주 공고연히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네이버와 그다음에 미래에셋의 그 주식 스와핑 요 작업의 큰 그림을 토마스 박이라는 분이 그렸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뭐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 큰 그림 정도에서 자사주 수합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네. 쓰고 서로 우호 지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서 한 걸로 보고 특히 이제 그런 해외 지금 나가는 게 큰 회사의 넘버원 프라이어티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분의 머리에서 나왔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추측도 가능합니다. 야. 근데 그거는 그동안 네, 박현주 한철 회장이 의원. 말씀하셨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박현주 회장은 자서전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친척도 한 명도 안 쓴다. 우리는 가족 경영은 없다. 토마스 박은 친척인데요? 가족 경영은 없다라고 공언하셨는데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하고 조카가 있고, 하고 예, 있죠. 그리고 따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래에셋 홍콩 법인에 입사를 시켰다가 한국으로 아마 파견을 해서 네. 포시즌 호텔 만들고 그런 부동산 관련된 작업에 아마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말과 행동이 틀린 거죠. 그 투자자들한테 49%씩 손해를 버놓고 본인은 미국으로 유학 가셨잖아요. 간적이 있던 거죠. 예, 네. 예,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미래에셋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미래에셋이 20주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에셋 맞습니다. 키워줘야 됩니다. 이제 금융 공룡 그룹으로 컸어요. 그러면 이 자산을 뭔가 국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자신들이 해야죠.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국 땅에는 뭔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박현주 재단이라고 있긴 하는데 그건 흔히 뭐 보통 기업인들이 만드는 그런 재단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우리나라 금융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의 와튼스쿨 같은 그런 학교를 세워서 금융인재를 키우겠다든가 일본처럼 마쓰시다 정경숙 같은 거 세워서 정말 우리나라 미래 지도자를 키우겠다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분의 주장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제 그 현재 지분 구조상에서 그러니까 KB 의원 이 복잡한 금융지주 회사를 안 가기 위한 이제 꼼수를 쓴 거는 뭐 일정 정도 이제 뭐 좀 편법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떠나서 앞으로 미래에셋 그룹이 잘 커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지분 구조, 소유 구조를 새롭게 틀을 짠다고 했을 때 우리 최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정정당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경영상의 어떤 그 판단들, 그러니까 박현주 회장이 뭐 진짜 인사이트 펀드를 했다가 뭐 이제 실패를 하기도 했고 하지만은 뭐 경영에 반드시 성공만은 있는 건 아니니까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자기는 돈을 벌었으나 이제 그 투자자들은 손실을 끼치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고 뭐 우리 한치우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근데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박현주 회장이 자구수성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름의 그 가장 큰 금융기업 하나 이제 만들어냈지만 뭐 그분이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그룹을 만든 건 아니잖아. 사업을 한 건 아니고 결국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도한 기대는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아무튼 아까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정정당당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제가 이번에 오늘 그 토론에서 좀 준비를 했던 게 네, 한초 보면 의원. 그 저기 우리 최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그 경제개혁연대 거기 계셨잖아요. 경제개혁연대에서 거기서 엄청 열심히 거기서 낸 일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면 네? 그 친정권 정치활동 사회이사 이렇게 그런 분들이 쭉 정리하셨잖아요. 예. 사회이사 부적격 사회이사 어디가요? 미래에셋? 아니요 모든 기업들 모든 다 금융기관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금융기관 한번 조사를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래에셋 대우에도 한 분 계시고요.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 내정됐다 나오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금융연구원 출신 사회이사 중에 뭐 권모 씨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권모 씨요? 김석동 예 권태균 뭐 전 아랍에미리트 대사님도 계시고 김석동 이번에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 미래에셋의 사회이사로 예, 등재돼 미래세 있다고? 자산운용의 사회이사로 2015년 3월 27일 날에 2015년부터요? 예, 2015년 3월 27일 날 등재돼 있는 걸로 됐어요. 제가 저기 자료 찾아보니까 2016년 6월 달에 경제개혁연대에서 모든 걸 다 조사했던 게 예.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언론인들도 있어요. 언론인들이 뭐 미래세 생명, 그다음 미래세 증권, 미래세 자산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언론인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 언론인이 무슨 저 전문성이 있어요. 생명보험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생명보험 출입하면 알겠죠. 아, 생명보험 출입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뭐 그 나이도 많으시고 지금 그 앵커도 하신 분이고 뭐 편집국장 뭐 사장까지 하시던 분들이 뭐로 하시겠어요? 경제부 기자였나 보죠. 그럼 언론이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을 영입했겠죠. 그다음에 김석동 이런 분들은 왜 사회에서 영입했겠어요? 그동안에 그런 어떤 로비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건 아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예, 최 문제 의원. 제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히나 금융회사의 그 사회이사들이 뭐 금융과 너무 동떨어진 뭐 이력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전직의 그 관료들을 많이 또 영입해서 결국은 뭐 이제 금융 감독 당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했던 것들이고요. 뭐 비단 뭐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 지적을 한 바가 있죠. 좀 뭐 언론인 얘기는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그 김석동 위원장은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최영호 고문 아니죠. 뭐 아니, 근데 잠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이 공무원들이 에리트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그런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와서 그 나머지 경험들을 또 이제 민간 기업한테 전수해주는데 김석동 씨하고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누가요? 박헌주 회장이? 97년도에 네. 이제 이거를 사업 허가를 내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 과장이었어요. 아, 그래서 과장이고 인연이 엄청 깊네요. 그럼요. 근데 굉장히 칭찬을 해줍니다. 김석동 당시 재경부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서 당신같이 젊은 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자산운용 뭐 부분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박현주 회장이 굉장히 그때 완전히 그 인카리지 돼갖고 뭐 97년도부터 계속 열심히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김석동 이 전 위원장을 이제 다시 이제 사회이사로 오고 또 김석동 전 위원장이 거기서 이사회 의장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쌓았던 그런 금융에 대한 지식들을 분명히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이제 봐지는데 굉장히 우선 좀 이거는 고민이 너무 말씀을 많이 굉장히 해주시는 뭐 것 같아요. 아름답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재부 과장 시절에 만나서 기재부 과장과 업자로 만나서 인연이 쭉 이어져서 퇴임한 이후에도 사회이사 자리를 주고 이런 것들은 뭔가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오비들 함부로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말자. 아니 이거 네. 정말 문제가 있는 게요. 네이버도 그렇고 예, 한초 의원. 그 미래에셋 제가 찾아보니까 저 등기 이사는 5명뿐이 안 돼요. 등기 이사는 5명뿐이 안 됩니다. 그럼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고.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도 좀 이거 법으로 좀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이사회는 또 뭘 합니까? CEO의 전횡을 감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회가 자기들끼리 5명끼리 있어요. 그 중에 2분만 상근이고 3분은 사회이사예요. 사회이사는 지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이 앉혀놓고 하면 뭐 어떤 게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이사회에서 나중에 임원 선출할 때도 미리
주주총회 전에 미리 이사회에서 먼저 그 안을 내놓잖아요. 근데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전형적인 재벌 이런 거대 기업들이 재벌 제가 왜 이런 말씀 형태네. 드리면 이런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5천억씩 서로 맞교환해서 정말 우리나라 AI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을 하고 금융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좋은 은행. 일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사실 투자했던 돈 갖고 컸잖아요. 그 수수료 받아서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영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투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그 오너들의 측근들만 쭉 다 앉혀놓고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서로 맞교환하면 그냥 짬짬이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그러니까 안 그렇게 보인다는 보이는 거죠. 거죠, 제가. 그래도 아니, 무조건 그렇게 인연이 있다 그래서 누구 김석동 위원장 얘기 계속 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 그분이 실력이 없거나 어떤 정확한 판단을 못 하시는 분 데려다 놓으면 안 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김석동 위원장이 네. 이번에 금융위원장 자리를 그 고사를 했을 때 정보지에 이런 게 돌았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이 이거 정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집 사는데 3억 원을 빌렸는데 만약에 금융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 월급이 얼마 안 되니 그걸 갚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고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청렴 결백한 공무원 사항이 정보지에 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김석동 전 위원장은 미래에셋의 사회이사로 네. 그러니까 한 이제- 8천만 원 정도 받으실 거니 1년에. 아유, 그리고 더 회의비도 받으시고. 받을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회의비 같은 건 또 별도로 막 이렇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얼마인지도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는요. 아까 뭐 한채호 선생님 정확히 말씀했어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과 같이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회는 그런데 지금 네이버나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는 경영진하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대주주하고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연으로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독립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문성과 독립성 둘 다 필요한데 전문성이 없으면은 뭐 그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뭐 금융에 기억도 모르는 사람이 금융회사 CEO 뭐 저기 이사회에 와서 뭘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독립성을 가지고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만일 김석동 그 전 장관이 정말 전문성은 뛰어나시겠지만 그런 과거 인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일 됐다면 독립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미래에셋 옹호 많이 해주셨으니까 한마디 하시죠. 아니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거를 다 그 한 잣대로서 하는 것보다 뭐 우리가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잘 봐야 돼요. 상법에서도 분명히 이사들한테는 주주들의 경영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뽑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 잘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진짜 좋으신 분이 아니 인연이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데를 바라보면 또 좋은 그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 경영에 대해서 독선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사회로 거듭나야 되는 거는 절대정명이지만 한 가지 잣대로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문님 제 친구가 제가- 회사 큰 거 하는 거 많거든요. 예. 안 걸릴까 봐 그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이번에 김석동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 자리를 덥석 받았으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탈탈 털렸을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보수 얼마 받았는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떻게 금융위원장을 금융을 감시하고 감시할 할 수 있는 정책을 할 그렇죠. 수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자, 있죠. 제가 말씀 아유 음주운전하고 뭐 다 해도 다 통과되는 건데 뭐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하나 뭐 이제 좀 네, 빗대어서 제가요. 우리 장관, 장관. 네.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이번에 내정되신 분 인사청문회를 거쳤잖아요. 근데 뭐 그분에 대해서 저는 딱 그냥 기준 이거 하나만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좋은 장성으로 제대를 하셨고 뭐 로펌에 가서 뭐 자문도 하고 뭐 방산업체 가서 자문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받고 자산을 이제 한마디로 돈 맛을 이제 보신 거잖아요. 그런 분이 다시 돌아오는 건 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은 계속 그냥
거기서 쭉 가시면 돼요 또 하던 걸로 쭉 계속 자문하시고 뭐 방산업체 뭐 이렇게 방산업 키우시는 쪽에 가시면 되는데 왜 그런 분이 다시 근데 국가 공직을 맡으시냐 이거는 좀 국민의당에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왜 국민의당이 위원장에 계신 김상곤 그 후보에 대해서는 갑자기 왜 거기 채택을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하셨죠? 이음희 사건 때문 아닌가요? 뭐 전혀 관련은 없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최이배 의원을 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네이버 얘기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주제 사실은 이 대기실에서 열공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찍어서 보여드렸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굉장한 뜨거운 열기로 오늘 방송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한국의 블룸버그를 꿈꾸는 아시아경제TV에서 다룰 만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눈치 안 보고 IT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